그럼 지금부터 비즈니스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세션은 평화 엔지니어링, ITS 협회, 트라콤, 도화 엔지니어링 등 기업인분들의 스마트시티, 도시재생 비즈니스 사업 속의 발표와 패널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세션 주제를 맡아주실 예충렬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원님께 마이크를 넘기고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분들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글로벌 교통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예충렬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교통연구원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설립한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교통정책과 기술을 개발하는 이런 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남미의 여러 국가에서 오신 귀빈들을 모시고 교통을 주제로 비즈니스 세션을 진행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교통부에서는 2013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13년부터 여러 나라의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ODA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약 34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동안 25개 국가에서 총 40억 건의 인프라 건설 계획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통 인프라, 또 국토도시 인프라, 수자원 인프라 건설 계획이 포함되는데요. 이때까지 국토부에서 인프라 ODA 사업을 하면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좀 말씀드리면 니카라과에서 국가 도로망 마스터 플랜 수립을 지원했는데요. 이 마스터 플랜 수립하고 나서 후속으로 EDCF 사업 2건이 이제 성사가 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페루에서도 리마와 까야오 대중교통 마스터 플랜 오늘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만은 이 사업의 경우에도 이 일을 담당했던 평화 엔지니어링에서 페루 정부의 재정 사업으로 후속 사업 2건을 수주를 했습니다. 또 이제 콜롬비아에서도 메데진의 지능형 교통체계 마스터 플랜 이 사업을 했는데요. 이 경우에도 이제 우리 국토부의 후속 사업으로 메데진 도심지의 교통 향상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코트디부아르나 나이지리아 같은 아프리카에서도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후속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국토부의 인프라 ODA 사업에는 교통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세션은 국토부의 지원 사업 중에서 중남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사업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또 앞으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즈니스 세션에는 국토부의 지원을 받아서 중남미 국가에서 교통 사업을 수행한 5개 기관을 초청해서 해당 사업의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중남미 국가에서 더 많은 교통 프로젝트가 기획되고 발굴되어서 또 실질적인 후속 사업으로 발전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발표에 앞서서 발표자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화 엔지니어링에서 윤미래 전무님이 나오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윤 전무님께서는
니카라과의 국가도로망 마스터 플랜 수립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다음은 한국진흥형 교통체계협회에서 이영준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이영준 박사님은 콜롬비아 메데진 시의 ITS 마스터 플랜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트라콤에서 김성수 차장님이 나오셨는데요. 김 차장님은 파라과이 아순시온 수도권의 도시 및 교통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도하에서 김용구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김 본부장님은 중남미 엔지니어링 사업의 진출 현황과 기획해서 여러 건의 중남미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한국교통연구원의 강경표 박사님 나오셨고요. 강 박사님은 페루의 대중교통 마스터 플랜 수립 사업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정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발표자들께는 대략 한 15분 이내, 지금 시계가 12분이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그 12분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 15분 이내에서 발표를 좀 부탁드리고요. 발표가 끝나면 방청석으로부터 질의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방청석에 아마 준비된 질문지가 놓여져 있을 텐데요. 요점을 간단하게 적어서 진행자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발표가 끝나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지 적으실 때는 소속과 성함을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남미 국가에서 오신 분들께서 많은 질문과 의견을 주시길 바라고요. 특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오늘 발표하는 페루, 니카라과, 콜롬비아, 또 파라과이에서 오신 기빈들이 다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관심을 갖고 이렇게 들으시고 질문 부탁드립니다. 또 특히 이번 세션은 한국의 엔지니어링 기업들이 중남미 국가들에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또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미리 적어서 이렇게 질문지를 주시면 번역해서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먼저 윤미래 전무님 발표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Buenas tardes, señoras y señores, bienvenida a Corea. Soy Mireyun, directora Mireyun de Empresa PS. 제가 발표할 내용은 니카라과 국가도로망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 국토부가 민간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서 수주 지원단부터 출발해서 그 다음에 국토부가 2013년 최초로 갖고 있는 ODA 자금으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였고 그 후로 EDCF 사업을 연계를 하여 지금 현재 2018년 6월 13일 날 디테일 디자인과 슈퍼비전 컨설팅을 셀렉트하기 위해서 지금 제안서가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를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첫 번째 국가계양, 두 번째 사업개요, 사업 추진의 필요성, 사업 추진 경위, 사업 수행 시 주안점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계양입니다. 니카라과는 중미 지역이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 북쪽으로는 온두라스가 있고요. 남쪽으로는 코스타리카가 있고 동해 쪽으로는 태평양, 서쪽으로는 카리브해가 인접해 있습니다. 국가명은 니카라과 공화국이고 정부 형태는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면적은 약 13만 킬로로 남한의 한 1.3배 정도의 크기로 보시면 되고요. 수도는 마나가입니다. 언어는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고 2016년 경제지표상 보면 GDP는 한 129억 정도, 1인당 GDP는 2035불로
경제 성장률은 약 4.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캄보디아 정도의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배경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깐만 이 키를 잘 못 쓰겠네요. 그 니카라과 교통부하고 우리 국토부가 MOU를 체결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었습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명은 니카라과 국가도로망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이고 대상 지역은 니카라과 전 지역이었습니다. 협의 기간은 니카라과 대통령실과 MFA 애교부였고 사업 기간은 2014년 6월부터서 2015년 4월까지 약 10개월에 끝냈습니다. 수행 기간은 한국도로공사와 평화가 했습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걸 우리가 마스터 플랜을 하려고 보니까 자이카가 니카라과 국토교통기본계획을 완성을 했더라고요. 근데 국가 기본계획을 하다 보니까 도로 부분이 조금 미진해서 우리는 도로 부분 상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니카라과가 운하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국가 집중적으로 계획하고 있어서 그 계획하고 연계해서 간선도로망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다음에 또 그때 당시 장관이었던 마르티네스 파블로 장관께서 마나가 우회도를 강력하게 FS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시에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업의 추진 필요성입니다. 저는 이 사업 추진 필요성을 크게 세 가지로 봤는데요. 첫 번째는 니카라과 인프라 건설 시장의 진출의 기회로 봤습니다. 그게 우리나라하고 비교했을 때는 우리나라 도로 수준의 약 30년 전 수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발전을 하려면 간선도로망이 적극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진출 기회로 봤고요. 또 한 가지는 2012년부터 약 16년까지 계획을 잡은 도로 분야를 약 80억 불 투자하겠다고 국가가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니카라과 정부의 적극적인 요청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3년 8월에 우리 국토부가 수주 지원단을 갔었는데 10월에 수주 지원단 가서 바로 그 국토교통부하고 니카라과 MTI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체결하고 나서 바로 국가도로망 마스터플랜 수립을 요청하고 바로 2개월 후에 13년 12월에 바로 또 재차 요구를 한 그 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마스터플랜 해주기를 니카라과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그리고 또 내용도 굉장히 세밀하게 디테일한 검토를 요구하면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협조가 됐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한 니카라과 정부가 인프라 MOU를 체결해서 이행함으로써 니카라과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았고요. 또 인프라 분야의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 유지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 경위입니다. 2013년 8월에 우리가 니카라과 주재 한국 대사관과 니카라과 MFA가 니카라과 인프라 건설 협력 방안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 후 2개월 후에 10월 달에 우리 국토부가 수주 지원단이 파견이 돼서 MOU를 체결하였고요. 그 체결 내용에 국가도로망 마스터플랜 수립 요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4년부터 시행하는 우리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ODA 자금 중 마스터플랜을 수행하기 위해서 계속 이 사업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협의 내용 중에 가업 지시서를 가지고 서로 양국 간에 협의한 과정이 한 3개월 정도 거쳤습니다. 그래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해서 최종 협의가 됐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2013년 3월에 니카라과 교통인프라부에 사업 지원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 후 바로 2014년 3월에 니카라과 국가도로망 마스터플랜 사업과 마나가 우회도를 포함해서 국토부가 발주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마스터플랜을 끝냈고요. 그 끝낸과 동시에 2015년 6월에
니카라과에서 EDCF 차관을 검토를 했습니다. EDCF 차관을 검토 후 바로 16년 4월에 니카라과 MFA에서 EDCF 차관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동년 똑같이 8월에 EDCF가 니카라과의 기술 심사팀이 가서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바로 2016년 12월에 우리 기획재정부가 지원 방침을 결정을 했고 그 후 2017년 3월에 론 어그리먼트를 맺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굉장히 속전속결하게 진행됐던 프로젝트라서 이게 사업이 성공하게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마지막으로 2018년 6월 13일 현재 제안서가 제출되어서 평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나가 우에도로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제가 이제 니카라과는 태평양의 최대 무역항의 꼬린토항입니다. 그리고 제일 2의 도시가 레온이고요. 그다음에 그라나다시가 있는데 모든 간선 도로가 마나가 시를 통과하게 돼 있어서 지정체가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주간선 도로의 기능도 확보되고 도심지 지정체도 완화되면 수도권 외곽 및 접근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일각수란 도로망으로 구축이 기반이 확보됨으로써 건설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봤습니다. 마나가 우회도로 사업 계획입니다. 마나가 우회도로는 띠꾸안떼빼에서 네아빠까지 약 16.8km고요. 도로 구분은 주간선 도로로 봤으며 목포년도는 40년으로 봤습니다. 총 사업비는 미아 95.700만 불로 봤고요. 공사 기간은 36개월로 봤는데 이 사업 내용하고 똑같이 우리나라가 니카라과를 처음 지출한 회사이기 때문에 니카라과 MFA에서 똑같은 사업 구간에 똑같이 월병 자금을 가지고 그 FS를 했습니다. 동시간에 동 프로젝트 동 구간을 똑같이 시행을 했는데 결과는 우리가 훨씬 더 잘했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잘했기 때문에 이 결과를 보고 비교 검토해서 EDCF 차관을 신청하게 된 프로젝트가 이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 시행 시 주안점입니다. 첫 번째는 주재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해외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 파트너가 뭐 실국장급 정도 되는데 여기 니카라과 같은 경우는 장관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최우선 사업도 장관님이 결정하셨고요. 또 장관님이시다 보니까 의사결정이 빨랐고 행정처리도 정확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이 사업 성공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고 봐지고요. 두 번째로는 민관이 동반자적인 협력관계로 업무를 진행했기 때문에 사업이 아주 원활했습니다. 서로 똑같은 마음과 똑같이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전혀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빽하는 경우가 없이 앞으로만 진전돼서 여기까지 온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처음에 FS를 요구했을 때부터 후속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자금 조달을 처음부터 EDCF 차관을 염두에 두고 모든 FS의 조사부터 보고서까지 EDCF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업무를 했기 때문에 이 업무하고 똑같이 돼서 EDCF 풀 FS지만 EDCF FS 수준에 맞게끔 해서 그 후속 사업이 바로 연계가 되고 EDCF에서 별도의 FS가 없이 바로 이 FS를 가지고 차관이 신청이 되고 어그리멘트가 맺어져서 이 사업이 지금의 제안서까지 제출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실시 설계와 감리 그리고 시공 이 부분을 잘 우리가 마무리를 한다면 니카라과에 진출하는 데는 아무런 무리가 없고 앞으로 탄탄하게 우리나라를 많은 신뢰를 가질 거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니카라과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약속을 하면 지키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아있는 실행 부분에서 최대한 공사도 대한민국이 잘한다라는 걸 해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서는 그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도로를 함으로 인해서 니카라과와 한국의 우정의 도로로 명을 칭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잘해주고 좋은 성과로 100년 대계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미래 전무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이용균 박사님 발표 부탁드리고요. 윤미래 전무님께서는 니카라구아에서 국토부의 ODA 사업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형성 과정을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고요. 특히 이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그 이후에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한 EDCF 차관 사업으로 발전시켰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당히 실질적으로 협력이 되었고요. 이 과정에는 특히 두 나라의 민간과 그 정부, 민간 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니카라과의 사례를 통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협력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발표자로 이영균 박사님의 콜롬비아 메데진시 ITS 마스터 플랜 수립 사업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콜롬비아 메데진시 ITS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5개 항목으로 해서 개요, 메데진시의 현황 조사의 주요 내용, 마스터 플랜의 주요 내용, 그다음에 우리 측에서 제안했던 서비스 제안의 주요 내용, 그다음에 향후 계획 순입니다. 우선 콜롬비아 메데진시는 콜롬비아 제2의 도시입니다. 인구가 상당히 집중돼 있고 교통량 증가로 인해 가지고 교통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통적인 도시 형태와 제한된 도로 인프라로 인해서 교통 정체가 계속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도에 메데진시의 대표들하고 대한민국 국토교통부하고 면담을 통해서 ITS 분야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복잡한 교통 현황 및 문제점을 개선하고 콜롬비아의 국가계획, 메데진시의 교통계획을 고려한 종합적인 ITS 계획이 필요하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 본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마스터 플랜 지원 사업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에서도 2002년도에 첨단 교통 모델 도시 사업이라고 해서 국내에 3개 도시를 지원을 해서 첨단 교통 모델로 키워낸 전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메데진시를 남미의 첨단 교통 모델 도시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내용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상습 정책 개선과 교통수단 간 효율적 연계를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우선 보시다시피 대상지는 콜롬비아 메데진시, 사업 발주는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사업자는 본 ITS 협회, 한국도로공사, 주식회사 트라콤입니다. 기간은 8개월이었습니다. 이 본 계획은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 가지고 단기 계획에서는 메데진시만을 고려했고 대상 인구는 250만 정도 됩니다. 중장기 계획으로는 2020년부터 25년을 목표로 해서 한 370만 정도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내용적 범위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수행 기관은 한국진흥원교통체계협회 ITS 코리아, 한국도로공사, EX코퍼레이션, 주식회사 트라콤입니다. 2016년 5월에 착수 보고가 시작이 됐고 2016년 8월에 메데진시의 고위급 담당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초청 연수를 시행하였습니다. 이 초청 연수에는 메데진시의 시의회 의장, 시의회 부의장, 시의 교통국장, 도시계획국장 등 고위 관료들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 달에 마지막으로 최종 보고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주요 현황 조사 내용입니다. 도로교통 부분은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 자동차 보급률이 늘어나고 있고 길은 계속 막히고 있습니다.
도로 확장에서도 문제가 있으며 대중교통은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인프라 자체는 우수합니다. 하지만 각 수단 간 연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독특하게도 이 메데진시 같은 경우에는 BRT, 메트로 플러스라고 하는 BRT, 메트로 기차 부분, 열차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엔시클레라고 자전거, 그다음 메트로 케이블, 까블레라고 케이블카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메데진시의 현황을 보시게 되면 우선 신호 교차로가 640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교차로에 카메라가 설치된 것이 120곳, 회전형 단속 카메라가 70개 구역을 커버하는 40대, 그다음에 도로 감시용 CCTV 80대 등등 해서 이 CCTV 화면은 인터넷으로 제공이 되고 또한 정보를 제공을 위한 도로 전광판들이 22대가 설치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데진시도 교통카드가 있습니다. 한국과 유사하게. 다만 여기는 선불식으로만 운영이 되고 모든 교통수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수단에만 교통카드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또한 보안성이 취약해가지고 카드 복제 우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공공자전거와 공공주차 등 여러 교통시설물, 버스, BRT 등 타 교통수단 연계를 위한 통합교통카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 저희가 내건 첫 번째 도전 과제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메데진 시내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또 경찰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5개가 있습니다. 교통관리센터, 신호관리센터, 범칙금센터, 통합방범센터, 메트로센터 등등 5개가 있는데 각 센터 간에 정보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정 부분 기능의 중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버스나 BRT의 관제 및 정보 수집 제공하는 센터는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메데진 시의 교통과 방범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 및 제어할 수 있는 통합센터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불법 주정차입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도시나 메데진도 매년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시내버스 부착형 단속 시스템이 제안을 했고 메데진 교통국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 관리 체계, 이건 서울도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메데진 시는 13개 구역 총 1,300면의 노변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금 징수는 인력에 의하고 있고 따라서 효율적이지 못한 주차장 운영과 운영에 따라서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합니다. 하다 보니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서 차량들이 배회를 하고 그다음에 요금 징수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국의 첨단 노변 주차 관리 시스템 소개 및 제안을 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정보 부재입니다. 상대적으로 메데진시가 대중교통 여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제공되고 있는 대중교통 정보는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류장 안내 단말기 또는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정보 제공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굉장히 주목할 부분 중에 하나가 메데진시의 대중교통 활용도는 수송 분담률이 무려 44%나 됩니다. 굉장히 훌륭합니다. 저희가 세운 마스터 플랜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우선 계획 수립을 어떻게 하느냐, 사업 메데진시에 저희가 앞에서 방금까지 설명드린 도전 과제를 바탕으로 해서 어떠한 서비스가 필요하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여기에 중요하게 들어가는 것이 ITS의 표준화, 그다음에 유관 관련 법 제도 정비, 연구개발 개선 방향이 제시가 되어야 되겠고 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국제개발금융기구나 지역개발은행, 콜롬비아 개발은행 또는 한국의 ODA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사업은 보시는 바와 같이 9개가 되겠습니다. 메데진 통합교통정보센터 구축, 실시간 노변 주차 관리,
능동형 불법 주정차 단속 서비스, 도심부 교통정보 수집체계 개선, 메대진 시내버스 운행 관리 정보 시스템, 완카드 올패스, 대중교통 통합 정보 시스템, 공영 자전거, 그다음에 교통 DB 활용을 위한 극대화를 위한 빅데이터 시스템 9개입니다. 총 저희가 제안한 9개 사업은 총 미화 1억 달러에 달합니다. 제안한 세부 내용을 잠깐 보시면 첫 번째로 제안한 것 중에 하나가 완카드 올패스 인 메대진, 한국에서 얘기하는 완카드 올패스와 유사합니다. 카드 하나를 가지고 메대진 내에서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오른편에 있는 왼쪽은 이제 현황 및 문제점, 오른쪽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구축하면 되겠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통합교통정보센터, 설명드린 바와 같이 5개의 센터가 각각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겠느냐. 우선 단기적으로는 2개의 센터를 통합한 후에 중장기적으로는 하나로 다 묶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통합이라는 것은 반드시 물리적으로 통합이 돼야 되는 것만 아닙니다. 연계를 통한 통합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잘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행 관리 고도화, 이건 우리가 얘기하는 BMS, 버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또는 버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에 해당합니다. 대중교통 통합 정보 서비스, 요거는 지금 한국에서 시행했었던 타고 같은 다른 여러 종류의 교통수단별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시스템 구축 방안을 보시게 되면 각 수단별로 모아서 한 군데서 정보를 제공하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의 제안이었습니다. 실시간 노변 주차 관리입니다. 제일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장 부분에서는 차량 번호판 인식을 한다든지 무인 정산을 한다든지, 센터에서는 실시간으로 그 지역 내에 전체적인 통합 면수 관리를 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능동형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 요거는 이제 버스를 활용을 해서, 버스는 지정된 노선을 계속 수시로 지속적으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버스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불법 주차가 발견이 되면 즉시 센터로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을 해서 나와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교통 DB 활용 극대화를 위한 빅데이터 시스템, 이거는 요새 어느 나라든 어느 도시든지 간에 빅데이터가 아주 굉장히 핫합니다. 여기서는 교통 부분에서 발생되는 여러 많은 데이터를 활용이 되고 있는데 현재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교통 분석 보고서 및 시스템 확충을 위한 근거 자료로도 활용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빅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의 제안이었습니다. 공영 자전거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및 활용을 위해서 제안한 사업입니다. 교통정보 수집 체계 개선, 이거는 ABI라든지 하는 부분을 도입을 시켜서 데이터 퓨전을 하고 또는 다기능 검지기를 하든가 해서 가능한 대로 소통 정보를 수집하는 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향후 계획을 잠깐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저희가 본 사업에 의해 가지고 맨 우선순위 1, 2, 3,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했냐면 관련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교통 문제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그다음에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느냐 하는 등등을 3가지를 고려해서 각 9개의 서비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1순위로 선택된 메대진 통합교통정보센터 실시간 노변 주차관리 서비스, 능동형 불법 주정차 단속 서비스, 이 3가지 서비스가 2개로 묶여가지고 금년도에 국토교통부의 ODA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실제적으로는 내일 금요일 날 저희 연구팀에서 메대진 시에서 착수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기대하는 바는 이 사업들이 잘 시행이 돼서 좋은 성과를 보내고 또 이런 메대진 시가 남미에서의 첨단 교통 모델 도시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영균 박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하실 김성수 차장님 발표 준비해 주시고요.
이영균 박사님께서는 그 콜롬비아의 메데진스에 대해서 그 종합적인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그 제안을 하셨고, 그 크게 9개 사업을 제안하셨는데 이미 그 메데진 도심지 교통 향상 그 시범 사업을 이제 착수 보고를 벌써 하신다 그러니까 다음 기회에는 더욱 더 그 발전된 내용을 소개해드릴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그 트라콤의 김성수 차장님께서 파라과이 아순시온 수도권의 도시 및 교통 개선 계획에 대해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트라콤의 컨설팅 팀을 맡고 있는 팀장 김승수라고 합니다. 국내 기빈분들이 모신 이 포럼에서 제가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저희 트라콤은 페루, 파라과이, 니카라과, 볼리비아 등 중남미 여러 나라의 ODA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파라과이 아순시온시의 도시 및 교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입니다. 프롤로그를 시작으로 아순시온 ATMS 성과, 그란 아순시온 마스터 플랜 성과, 에필로그 순으로 발표드리겠습니다. 우선 파라과이 아순시온시의 ATMS 사업은 2015년 19대 국정감사 도중에 코이카의 우수 사례로 언급될 만큼 성공적인 사업으로 저희가 평가받는 사업이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파라과이 현지 유력 매체에서도 이렇게 대서특필될 정도의 성공적인 사업이었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아순시온시 ATMS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순시온시의 ATMS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선 아순시온시의 현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저희가 아순시온 ATMS를 시작했을 때 가로축 6개와 세로축 5개의 방사형 도로로서 CBD 집중형 구조를 가진 도로망을 지녔습니다. 도시 경제활동 인구가 15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경제활동 인구를 지녔고, 이에 비해 도로의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심각한 교통체증이 유발되었고, 또한 낙후된 신호체계는 도시 문제점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상황이었습니다. 파라과이는 2015년도 ODA 중점 협력국으로서 저희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코이카의 원조를 통해 파라과이 ATMS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에 앞서서 사전 전략을 세웠습니다. 상충 지점을 최소화하여 교통 흐름을 최적화시켰고, 집분산 도로의 교통 흐름을 최소화하여 간선 도로의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교통 정보를 제공하는 목표를 세워 도로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현황 및 문제점 분석과 저희의 전략을 기반으로 대상 축을 선정하였습니다. 우선 신호 제어 시스템의 대상 축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6개의 가로축과 1개의 세로축을 신호 제어 시스템의 대상 축으로 삼았으며, 4개의 가로축과 2개의 세로축을 ATMS 사업의 주요 축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내용적 범위입니다. 우선 교통정보센터를 구축을 하고, 신호등 교체의 교차로를 78개소 선정하고, 교통정보 제공, 교차로 개선, 정보 수집 장치 등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축한 후에 효과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전 사후로 나누어 진행을 하였으며, 첨도 및 비첨도를 기준으로 교통량 및 속도를 조사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교통량은 2.3% 증가, 평균 속도는 33% 증가, 통행 시간은 개선되는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앞서 보시는 표와 같이 속도는 33% 증가, 그리고 통행 시간은 1시간에서
분으로 33% 반대로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1일 2억 원, 1년에는 470억 원 정도의 혼잡 비용이 저감되는 효과를 저희가 개선 효과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신호교차로, 교통신호등, 보행시 안전 분야 등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모두 긍정적인 반응이 대다수였습니다. 개선 효과 사례입니다. 제가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사진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사업 전과 사업 후를 비교해 보면은 신호등의 시인성이 매우 향상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CCTV 관제 화면입니다. 기존의 CCTV 화면보다 매우 선명하고 화질이 좋은 화면을 저희가 구축을 하였고, 또한 차량의 번호판까지 인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화질을 저희가 ATMS 사업으로 구축을 하였습니다. 보행자 안전 분야입니다. 당시에 파라과이 아순시온시에는 보행자 신호란 개념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한국형 보행자 신호를 도입하여서 보행자가 보행 시간 동안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정보 제공 분야입니다. 보이시는 것과 같이 저희가 VMS라는 시스템을 설치하여서 교통 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하고, 운전자는 그 교통 정보를 보면서 자기의 목적지까지 어떤 가장 빠른 경로를 택할 수 있는 그런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홍보 동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ATMS를 구축한 후에 제작한 동영상입니다. 지금 아순시온시의 도로에서는 그 보행 신호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차량을 눈치를 보면서 횡단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호등의 시인성이 매우 약하고, 신호등에 대한 어떤 준수,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호등 크기가 너무 작아서 저희가 한 블럭 전에만 떨어져도 신호등이 어떤 색깔인지, 지금 어떤 현시인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지금 저희가 찍은 데가 한 블럭 바로 전인데 신호등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호등 자체가 저희가 현시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연동이라는 개념 또한 없어서 교통정체가 현재와 같이 엄청나게 차가 막히는 상황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중남미 국가의 대부분의 상황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거의 이렇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에 나오는 이런 도로들은 파라과이 아순시온시의 주요 축인 그런 도로들입니다. 메인 스트리트가 이 정도이면은 도로의 용량이나 어떤 통행에 이루어짐작하실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막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구축 후에를 보시겠습니다. 보행자가 건너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행 신호등을 보면서 안전하게 건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역시 보행 신호등 보행 시간에 안전하게 건너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축했던 신호등입니다. 한국형 신호등 체계를 도입하여서 신호 현시뿐만 아니라 신호 연동을 맞춰서 차량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축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연동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길이 엄청 막히는 길이었는데 신호등 연동을 통해서 이 길이 원활하게 뚫리는 모습을 볼 수 있고 파라과이의 가장 원활한 주요 축 중 하나입니다. 신호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CCTV, 앞서 말씀드린 CCTV나 VMS, 어떤 VDS 같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 agradecer por la cooperación recibida de la 구축하였습니다. República de Corea a través de la COICA, con un proyecto realmente de mucha envergadura para la municipalidad de Asunción, a través de la cual Asunción se ha convertido en una ciudad que ha mejorado ostensiblemente con unos equipamientos de primera tecnología. Con ello también la Municipalidad de Asunción ha creado el primer centro avanzado de gestión de tráfico y resaltar el trabajo que hemos venido haciendo muy de cerca con toda la contraparte coreana, con todas las empresas que han participado para la implementación de este proyecto. Mencionar también que con este proyecto Asunción y toda la ciudadanía ha visto mejorado la fluidez del tránsito en los principales corredores que ha abarcado este proyecto. Y mencionar también, resaltar que para poder realizar esta implementación del proyecto, la Municipalidad de Asunción ha asumido un gran compromiso como de contrapartida municipal a los efectos de cumplir con los compromisos de contrapartida. Y por último, también mencionar de que la municipalidad está trabajando en la elaboración de un proyecto que pueda contemplar la complementación de los siguientes tramos que corresponden a la ciudad de Asunción, de modo a integrar corredores y también corredores transversales y tener un proyecto realmente integral. 네, 이 다음부터는 저희가 잘했다고 자랑하는 거라서 다음 건너뛰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파라과이 아순시온시의 ATMS 사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한 것은 그란 아순시온시 마스터 플랜입니다. 아순시온시의 ATMS 구축을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ITS의 효과를 파라과이 전역으로 넓히고자 저희가 그란 아순시온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그란 아순시온이란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시를 포함해서 각 지자체 13개를 포함한 지역을 그란 아순시온이라고 합니다. 이 그란 아순시온에 지속 가능한 도시교통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목표 연도를 10년으로 잡고 중, 장, 단기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각 지자체별 현황 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였습니다. 핵심 문제점은 죄송합니다. 핵심 문제점을 도출하여서 각 지자체별로 13개의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녹색 교통과 그리고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서비스 이 두 가지를 키포인트로 저희가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그 목표와 사전에 준비하였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서
대중교통 서비스로부터 비동력 운송수단까지 10개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BRT, BIS, BMS, TSM, ATMS, ITS 표준 등 10대 추진 전략을 세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단기 사업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 BIS, BMS 사업입니다. 대부분 교통 관련된 분들이 아시겠지만 BIS, BMS는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차별되게 제안했던 것은 클라우드 센터입니다. 현재의 물리적 센터 개념이 아닌 클라우드 기반의 센터로서 기존의 ITS 사업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사업 후 인수인계를 하게 됩니다. 현지 국가의 담당자들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저희가 빠지면은 센터에 대한 유지 보수나 그런 것들이 매우 부족하고 열악하게 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센터는 시공사가 직접 클라우드 센터를 주기적으로 유지 보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하고 유지 보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유지 보수의 활용성 문제나 아니면 효율성 문제에서 아주 좋은 특징을 가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산로렌조시의 ATMS 사업입니다. 파라과이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이자 그란 아순시온시에서는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중요국도 1호선, 2호선이 접속 분기되는 지점이며 쇼핑몰, 대학교, 관공서 등 교통유발시설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아순시온시에서 아순시온 ATMS를 바탕으로 원활하게 흐르던 교통 흐름이 이쪽 산로렌조시로 가면서 교통 흐름이 막히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ATMS를 시급히 도입하여서 교통의 흐름이나 교통의 정체를 완화시키는 데 저희가 목적을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필로그입니다. 앞에 보이는 사진은 저희 파라과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주파 한국 대사관, 국토연구원 원장님, 그리고 주파 코이카 소장님 등 주요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한 사진입니다. 이와 같이 고위급뿐만 아니라 그 일반 시민도 ITS의 중요성 및 ITS의 효과에 대해서 많이 인식을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렇게 신문 방송에서 해외 우수 ODA 사업으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사업을 실행하고 마스터 플랜을 하고 구축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중남미를 거점으로 해서 현재도 많은 ODA 사업을 국토부와 외교부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스터 플랜을 수립했을 때 그게 오로지 마스터 플랜으로 끝나지 않고 파라과이 ATMS 사업처럼 실제 사업으로 변환되어서 저희 한국형 교통 시스템이 중남미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 차장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 사업만 하신 줄 알았더니 여러 개의 사업이 안에 다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아순시온에서 ATM에서 구축을 통해서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었다 하는 점에서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또 광역교통 마스터 플랜을 통해서 10대 사업을 제시했고 광역 버스 인포메이션 시스템 또 버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러한 시스템을 클라우드 센터로 구축하는 안을 제시하셨는데 다음 과제를 통해서 실제로 이 센터가 구축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화 엔지니어링의 김용구 부사장님을 모시고 도화에서 수행하고 있는 중남미 엔지니어링 사업의 현황 그리고 기회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장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화 엔지니어링에서 해외 본부를 맡고 있는 부사장 김용구입니다.
오늘 이 귀중한 자리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중남미를 중심으로 한 전 세계 건설 시장 현황과 또 한국의 주요 엔지니어링사들의 해외 활동 현황, 그리고 끝으로 저희 도화 엔지니어링의 해외 활동 현황을 중남미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남미 건설 시장은 2016년도에 2,875억 달러로 저점을 찍은 후에 작년에 3,055억 달러, 올해는 약 3,200 달러 규모로 예상하고 있어서 전 세계 건설 시장의 약 3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토목 엔지니어링 시장만 따로 보면은 2015년, 16년에 그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상당히 감소세가 있었으나 2017년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한 4에서 8%의 성장률을 계속 보일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표는 그 2017년도 ENR 글로벌 디자인 펌 2017에서 발췌한 표입니다. 1위는 미국의 이제 에이콤이고 저희 도화 엔지니어링은 109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저희 올해는 좀 해외 매출이 증가됨에 따라서 약 2자릿수 진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 주요 엔지니어링사들의 해외 활동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보시면은 주요 한국 엔지니어링 회사들의 해외 비즈니스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2008년도에 약 7천만 달러의 계약고를 올렸는데 2017년도에는 약 3억 2,200만 달러의 해외 계약고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는 약 10년 동안 4.6배 정도 성장한 수치이고 특히 저희 도화는 그 같은 기간에 약 13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이는 저희가 EPC 사업에 진출한 결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도화 엔지니어링의 중남미를 중심으로 한 해외 비즈니스 현황과 저희 도화 엔지니어링 소개를 하면서 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 차트는 작년도에 주요 한국 엔지니어링사 탑10 10개 엔지니어링사들의 계약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5,240억으로서 다른 2위군들의 거의 2배 정도의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2위를 하고 있는 권한은 또 저희의 계열 회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화 엔지니어링 약사입니다. 저희는 1957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엔지니어링 컨설팅 펌으로 창립이 되었습니다. 1975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해외 디자인 사업인 이란에서 코람자 항만 디자인을 수행하였고 1980년대, 90년대는 국내에 집중을 하다가 2007년도 베트남 지사 설립을 시작으로 다시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2010년에는 한국 거래소 시장에 상장을 하였고 작년 2017년에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제일 오른쪽 끝에 있는 사진은 지금 현재 페루 대통령께서 교통부 장관 시절에 저희 회사를 방문하셨던 사진이 되겠습니다. 저희의 사업 영역은 도시, 물산업, 또 발전 및 환경 플랜트, 철도, 도로, 교량, 터널, 모든 전 분야의 엔지니어링 사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는 피지빌리티 스터디, PMC, 피드, 기본 및 실시 설계, 또 EPC, 그다음에 건설 공사 감리, 또 CM, 또 O&M 등 전 분야를 망라하는 우리나라에서 최대의 SOC 인프라스트럭처 엔지니어링 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직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정규직 2,012명 중에서 엔지니어가 1,765명이 풀타임 베이스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508명은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2007년도 베트남 지사를 필두로 해서 베트남,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또 중남미에서는 니카라과,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등 전 세계 20개국의 22개의 지사를 운영하면서 글로벌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페이지는 저희 그 사업 중에서 주로 계약고로 큰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페루 리마 메트로 2호선 감리, 또 일본에서의 태양광 EPC 사업들, 그 다음에 알제리하고 방글라데시에서의 철도 감리 사업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중남미 사업, 저희가 수행했던 중남미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에는 온두라스에서 태양광 FS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시공 감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에콰도르에서는 태양광 PMC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니카라과에서는 후익 알파시 하수 처리장 설계 및 감리 사업, 또 오코탈시에서는 상수도 개선 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페루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리마 메트로 2호선 시공 감리 사업, 그 외에도 또 트란스 안디노 철도 타당성 조사, 이키토스 사라미리사 도로 타당성 조사, 우안차코 해안 개선 실시 설계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나우타 로레토 항만 타당성 조사 사업을 저희가 수주하였습니다. 또 콜롬비아에서는 엘도라도 신공항 배후 도시 마스터 플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업 주요 내용은 개발 여건 및 법률 분석, 지역 발전 구상 및 개발 전략 설정, 개발 기본 구상, 우선 사업 지구 선정 및 사업 타당성 검토, 사업 추진 전략 수립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볼리비아에서는 볼리비아에서 가장 긴 교량인 바네가스 교량 시공 감리 사업을 최근에 완수하였으며, 현재는 산타크루즈 와르네 도로 시공 감리 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바와 같이 저희 도화 엔지니어링은 중남미 8개국에서 엔지니어링 사업을 수행했거나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저희 도화 엔지니어링은 중남미 대륙 전체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저희 도화 엔지니어링은 항상 중남미 대륙을 위해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사업이 필요한 국가나 도시에서는 항상 편하게 저희 도화 엔지니어링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 무더운 여름이지만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Gracias por su atención. 감사합니다. 네, 김영구 부사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화에서 수행한 특정 사업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 도화 비즈니스의 전반적인 내용을 잘 소개해 주셨고요. 특히 그 중남미 시빌 엔지니어링 시장의 전망, 또 도화뿐만이 아니라 그 한국 엔지니어링 회사들의 비즈니스 현황까지 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중남미 국가에서 그렇게 많은 사업을 하셨는지 몰랐는데요. 앞으로도 그 많은 성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발표자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경표 박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표 박사는 그 페루 리마와 까야오에서 대중교통 마스터 플랜 수립하는 일을 했습니다. 저 발표 부탁드립니다. 페루 리마 카야오 대중교통 마스터 플랜 수립 연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는 크게 7꼭지로 진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 그 수요 예측된 교통 수요를 바탕으로 간선 급행버스인 BRT 확충 방안을 제시를 했고, 또 이거에 대한 첨단 대중교통 운영 시스템 구축 방안,
그리고 따라서 요금 체계 개편 방안, 그다음에 추가로 이제 메트로와 통합하는 첨단 교통 요금 시스템 구축 방안, 그다음에 특정 BRT 노선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그다음에 그 외에 ITS 외에 혼잡도로 대체 도로망 확정 방안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영구 개요는 뭐 중남미의 수도권 지역의 공통적인 얘기겠지만은 지속적인 또 급증하고 있는 인구 증가와 어떤 개인 승용차 증가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인프라 대비 수요를 감당할 수 없고 이로 인한 혼잡 비용, 또 사고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공통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가용 대비 효율적이라 할 수 있는 지능형 교통 체계 대비로 첨단 교통 대중교통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것이 솔루션이라 생각하고 그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게 이제 연구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은 리마시와 까야오시를 대상으로 했고요. 뭐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 그다음에 시간적 범위는 2015년도에 저희가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 연도가 2015년이 되겠고, 단기 2025년까지 단기로 보고 그 외에 중단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와 투비를 보시면 위에 그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들이 계산을 했을 때 저희가 수립하는 마스터 플랜이 이제 실제 사업으로 진행했을 때 시가주들의 서비스 수준이 향상이 될 것 같고요. 또 대중교통의 이용 수동 분담률이 이제 증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BRT와 현재 운행하고 있는 메트로, 또 향후 그 계획하고 있는 향후 계획까지 추가를 한다고 하면은 대중교통의 어떤 그 이용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환승 할인 통한 그런 어떤 개선 방안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교통 수요 예측은 기존에 이제 자이카에서 했던 그 데이터를 베이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장내 통행량이 기존 연도 대비해서 약 23.5%가 증가한 걸로 저희가 예측이 됐고요. 대중교통 부분이 26.7%, 그다음에 개인교통이 14.3%로 증가해서 기존 연도 대비 메트로 전철 같은 경우에는 약 11배가 증가를 하고, 또 저희가 제시하는 BRT 11개 노선에 대해서는 4.5배의 통행 증가량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첫 번째 BRT 간선급행 버스에 대한 후보 노선은 어떻게 선정했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이카 제시했던 14개 노선을 베이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리마시라든가 주요 도로관리청의 요구 조건들을 받아서 추가로 후보 노선을 제안을 받았고요. 또 이것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봤을 때 물리적인 조건, 이를테면 시종점이 확실히 있는 건지, 그다음에 물리적으로 궁극적으로 할 수 있는 BRT 노선 구축이 가능한지, 또 메트로 계획과의 중복성, 또 주요 그 대중교통 노선망을 검토를 해서 최종 후보 노선군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노선군에 대해서 11개 노선군이 선정이 됐고요. 이거를 저희들이 교통 수요 예측 시나리오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 BH 분석이라고 그러죠. 평가 항목을 가지고 물리적인 적적성, 노선 간의 연계성, 노선 간 중복성, 마지막으로 수요 예측을 가지고 저희들이 최종 3개의 그 우선순위를 군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평가 시나리오 아까 잠깐 스킵했는데, 평가 시나리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BRT 시나리오 1 같은 경우에는 BRT 전 노선을 개통하고, 그다음에 메트로 노선을 전 노선 1호선부터 6호선을 다 감안을 했을 경우, 또 두 번째 시나리오는 BRT 노선과 메트로를 6호선까지가 아니라 4호선까지 감안했을 때의 수요를 저희들이 시나리오를 잡아서 우선순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시나리오 1하고 2에 1순위, 2순위, 3순위가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노선 1번하고 세 번째 순위가 중장기에서 2번하고 중기하고 장기에서 좀 뒤바뀌는 그런 결과를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첨단 대중교통 운영 시스템인데, 아까 발표자께서 자주 얘기했던 대중교통에서 주요 그 ITS 기술이 할 수 있는 운영 관리자 중심의 BMS, 그다음에 이용자 서비스 중심의 BIS 시스템을 저희 BRT 노선에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서의 버스 정보 단말기를 개선하는 부분, 그다음에 차 내에서의 차량 단말기, 이 차량 단말기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BRT 노선을 확장했을 때 통합 단말기의 표준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서비스, 차량 단말기, 그다음에
모바일 서비스, 그다음에 기타 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는 ITS 기술을 적용해서 물리적인 장비와 소프트웨어의 개선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BRT 노선 중에 그 특정 노선을 잡아서 그 현장 시스템하고 차내 장치, 그다음에 통합 그 센터의 품을 저희들이 그 예산을 제시를 한 거고요. 대략 저희 돈으로 한 50억 정도 투자를 하면 6호선의 BRT 노선에 대한 첨단 대중교통 운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요금 체계 개편 방안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현재 그 페루에 저희가 2015년도에 조사한 바로는 제한적인 환승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 즉 BRT 노선의 메인과 연계되는 지선 노선 간에만 환승 할인이 되고 있고요. 그거를 BRT 노선 간 그다음에 나가서는 메트로 전철과의 통합 그 할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이용자의 요금 부담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기대 효과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요금 체계 개편 방안에서 우리가 그 AHB 분석을 통해서 크게 5가지 균일 요금제, 그다음에 거리 비례제, 구역 요금제, 그다음에 구간 요금제, 통합 거리 비례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대안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그 HB 분석 결과 통합 거리 비례제가 1계층과 2계층 모두 합당한 것으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통합 거리 비례제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요금, 우리가 5km를 기본 구간으로 봤을 때 기본 요금제하고 그다음에 킬로미터당 증강하는 요금률을 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보시는 시나리오처럼 기본 요금 같은 경우에는 0.8에서 1.2, 그다음에 킬로미터당 증액하는 요금률에 대해서는 0.075에서 0.15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조합해서 총 5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행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최종 보시면 알겠지만 시나리오 3개, 세 번째 기본 요구 거리를 5km로 했을 때 5km당 요금 수준은 페루 달러로 1.0 페루 달러, 그 다음에 킬로미터당 요금 증가율은 0.1로 최종 선정을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합 요금제에 대한 단계별 요금 체계 개선 방안은 우선 단기에는 BRT와 메트로가 지금 운영 체계가 다 다르고 또 운영 시스템, 운영 기관이 다 상이합니다. 그래서 단기에서는 별도의 그러니까 BRT 노선은 BRT 노선끼리, 그 다음에 메트로는 메트로 노선끼리 통합 요금 체계를 구축을 하고 그 안에 저희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방안을 제시를 했고요. 그걸 베이스로 이제 단기 후반에는 BRT와 메트로의 통합 요금 체계를 구축하고 그걸 베이스로 중기 전반적으로는 일반 버스까지 확대하는 저희들이 국내에서 하고 있는 온카드 올패스 그런 식의 어떤 대중교통의 통합 요금제를 실행 방안을 전략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첨단 요금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시겠지만 이제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 이용 시 요금을 이제 전자화폐로 지불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기술 표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입 현황은 저희 상황이라서 국내 핸드아웃으로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페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마하고 있는 BRT의 BRT 카드 운영 상황하고 그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시는 메트로에서 페루 교통부죠 운영하고 있는 그 아떼가 운영하는 메트로 카드 운영 상황이 상이하게 틀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합 운영 방안을 제시를 하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사업자 아까 얘기한 BRT와 메트로의 기존 사업자 간의 혼란 및 비용 최소화를 위해서 단계적인 호환 방안을 시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를 위한 어떤 통일성 확보를 위한 표준 시큐리티 어플리케이션 매니지먼트라고 그러죠. 보안 운영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걸 운영하는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이를 베이스로 해서 2단계에는 국가 통합 전산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부분, 또 현장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요금 징수기, 무인 충전기, 유인 충전기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또 이러한 것을 이제 법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방안이 마지막 단계에 진행하는 것으로 세부 도입 계획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비용 상정을 저희들이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필요한 또 최적 정상률이 과연 수익성 분석을 통해서 최적 정상률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분석 기간과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6% 그러니까 저희 보시면 17년에서 28년간 사업 기간을 통해서는 12년 동안에는 운영할 경우에 최적의 정상률은 6에서 8%의 정상률이 필요하고 이 정상률의 변동은 사업 초기의 어떤 초기 그 투자비를 감안해서 가변적으로 정상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BRT 예비 타당성 조사인데요. 이건 아까 얘기한 11개의 또 3개의 우선순위로 했던 노선 중에 저희들 6번째 노선 이게 중개에 해당되는 겁니다. 나머지의 이제 1순위에 해당되는 노선들은 이미 예비 타당성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그만큼 또 확실히 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걸로 진행을 해서 여기 보시면 페루교통부와 협의를 통한 6번째 노선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보시는 거는 이제 그 토마스 벨리라는 그 6번째 노선에 대한 그 기하 구조를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에 또 대안은 이제 차량의 형태를 굴절버스로 하냐, 또 일반용 버스로 하냐, 또 시나리오 그 구축 사업의 시나리오를 단기 사업에 시행하냐, 아니면 단기 사업의 전 그 이후에 미시행으로 해서 진행을 하냐라고 구분해서 저희들이 예비 타당성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1, 2에 대해서 대안 1, 2에 대한 시나리오 A, B 모두 다 경제적 분석이 1.0을 넘어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잡도로 대체도로망 확충 방안입니다. 이거는 저희 그 ITS 사업과 별도로 하게 된 배경은 아무래도 이제 BRT 노선이 기존 도로상에서의 점유를 하다 보니 일반 차량의 혼잡은 아마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대중교통 전환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겠지만은 부분적인 일반 교통의 어떤 혼잡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우회 도로를 저희들이 제시를 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도로망 개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이 크게 4가지 섹션으로 나눠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구간하고 또 새로 기존 구간을 확장하는 구간,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섹션 2와 3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신설하는 구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확충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축 구간은 보신 바와 같이 아까 예배했던 as is to be 형태 바와 같이 V12 LOS가 극심한 혼잡에서 LOS D나 E 정도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대 효과를 저희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저희 그 페루 리마 까이오 대중교통 마스터 플랜 수립 연구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경표 박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단 그 발표자들은 모두 연단으로 좀 이동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강경표 박사님은 그 리마와 까야오 2개 지역에서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그 마스터 플랜을 제시를 하셨고요. 상당히 방대한 내용의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셨는데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충분히 제대로 설명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BRT 확충을 그 우선 과제로 도출해서 3개 노선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을 건의를 했고요. 대중교통 요금 체계 개선에 대해서도 자세한 내용을 했습니다만은 그 후속적으로 이 제안했던 사업들이 다 실현이 되고 그런 또 뒤에 그 후속 과정도 모니터링해서 계속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5분의 발표를 다 들었고요. 저희가 시간이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방청석에서 질문이 계시면 그 방청석 질문을 먼저 이렇게 저희가 하도록 하고 이어서 그 발표자들로부터 또 추가적인 이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접수가 됐나요? 제가 2건의 질문을 접수를 했습니다.
하나는 영어로 적혀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스코소에 계신 파비안이란 분이 질문인가 봅니다. 이게 Which type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if only, the Korean companies have currently in LAC, Latin American? If not, it is in short term that implementation of any PPP. 무슨 말인가요? 어떤 형태의 민관 협력이 한국 기업들이 라틴 아메리칸 지역에서 어떤 형태의 PPP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는 단기적인 이런 PPP 이행하는 일들이 있는지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요. 혹시 관련해서 답변을 주실 분이 계실까요? 도화나 평화에서 해외 사업을 많이 하셔서 참고될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전문님 먼저 하시면 됩니다. 예, 저희도 아직 라틴 아메리카에서 PPP 사업에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는 GTX 사업의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이제 국내에서 PPP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최근에 또 베트남에도 저희가 출장을 다녀왔었는데, 베트남에서도 이제 ODA 사업은 자기는 이제 국가 부채 상한에 거의 이제 도달해서 이제 줄이고, 이제 PPP로 이제 대대적으로 지금 돌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PPP를 하려면은 일단 이제 베트남도 지금 법적 제도적 정비가 아직 덜 돼 있고 이런 상태인 걸로 보이는데요. 먼저 이제 국가에서 법적 제도적 정비를 먼저 선결해서 잘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PPP를 하면 이제 자금의 투자 회수 방안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나라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국회라든지 정부 이쪽에서의 어떤 합의점을 잘 찾아서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이제 PPP가 성공할 수 있다고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중남미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부연 설명드리면, ITS 분야에서는 LG CNS라는 회사가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교통카드 사업을 PPP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LG CNS라는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그리스의 아테네에서도 교통카드 사업을 PPP로 추진을 했고요. 그다음에 남미 부분은 아니지만 한국 스마트카드 KSCC라는 회사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역시 PPP로 교통카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PPP 사업이 이제 굉장히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인프라 건설 방법으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사실 이때까지 전체 인프라 건설 사업에서 PPP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모신 기업에 계신 분들은 이제 엔지니어링에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PPP를 사업을 디자인하거나 재무적 투자를 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분들은 아니고요. PPP 사업이 이행될 경우 거기에 충분히 기술적인 지원을 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마침 어제 한국의 해외 인프라 진출 투자공사 인프라하고 도시개발투자공사가 출범을 했습니다. 카인드가. 그래서 공사가 추진하는 바가 앞으로 해외에서 이 PPP 사업을 기획하고 발굴하고 또 재무적인 투자도 하고 기술적 지원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기 오늘 모신 엔지니어링 전문가들과
PPP 사업을 원활히 지원하고 수행할 것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이도건 선생님 질문입니다. 중남미의 지자체 또는 수도권 도시에서 지하도로망 마스터 플랜 수립이 희망하거나 계획인 국가나 도시가 있는지요? 이건 아마 발표자들에 대한 질문보다는 중남미 국가에서 오신 분들한테 질문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혹시 방청석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지하도로망 계획에 대한 이런 희망이나 계획 이런 게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방청석 질문은 두 건이었고요. 저희가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어서 발표자들에게 제가 조금 더 질문을 드리자면, 사실 오늘은 중남미 지역에서 실제로 사업을 했던 내용을 중남미에서 오신 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앞으로 유사한 형태의 프로젝트 또는 그보다 더 발전된 후속적인 프로젝트를 이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한국 기업들이 도와드릴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과제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각 기업이 갖고 있는 역량, 잘하는 점 이런 데 대해서는 제대로 도하를 빼고는 제대로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평화와 또 트라콤 두 기업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 외에 회사가 특히 중남미 지역에서 어떤 부분에 강한 역량을 갖고 계신지 요거를 조금 소개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윤미래 전무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화는 특히 도로하고 특수브릿지에 대해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해상 교량을 연결하는 브릿지, 특수브릿지에 대한 거는 대한민국에서 넘버 원이라고 해도 지금 뒤처지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 특수브릿지 부분하고 또 우리 도로 부분이 있고요. 철도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중남미에 페루를 기점으로 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요. 페루부터 시작을 해서 페루에 지금 타당성 조사를 2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건을 비롯해서 다른 분야도 좀 더 영역을 넓혀서 수자원 분야하고 동시에 하고 있고요. 또 중미 지역에서는 지금 니카라과를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하고 있는데, 중미 지역의 니카라과를 기점으로 해서 코스타리카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파라과이는 2009년도에 한번 수행을 했었는데, 파라과이도 지금 교통 쪽으로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ITS 분야도 진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행했던 부분에는 교통 인프라 쪽에 대해서와 수자원 쪽, 철도 쪽으로 중남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사 설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역량이 다 중남미 진출할 수 있는 인력들이 다 구성이 돼 있어서 진출하는 데는 무리 없을 만큼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부터는 그동안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방향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속도를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이 수주될 거로 보고, 평화가 잘하는 분야로 쪽으로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한 5개 분야 정도로 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페루 쪽은 특히 강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화는 중남미에서 현지 사무소도 상당히 많은 곳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뭐 사업이 크게 확장될 걸로 보입니다만은 트라콤의 김 차장님도 뭐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 트라콤은 그 평화나 도화 엔지니어링보다는 규모가 작은 회사입니다. 근데 저희의 강점은 ITS 시스템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시 교통에 대한 어떤 마스터 플랜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어떤 시스템이 들어가야 하는지, 그 시스템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축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모든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내에서 ITS를 집중적으로 해왔던 업체인데요. 이런 ITS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서 아제르바이잔이라는 중앙아시아 나라의 BIS나 BMS를 저희 100억 원대로 수출을 한 적도 있었고, 해외에 여러 ITS 시스템을 이렇게 수출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PT에서는 저희 실적을 다 보여드리지 못해서 지금 뭐 저희 자랑을 제대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희는 어쨌든 그런 시스템적으로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나 BIS, BMS 시스템의 경우에는 저희 자사만의 솔루션을 가지고 특화된 솔루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중남미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어떤 나라나 관계자분들은 저희한테 연락하시면 어떤 솔루션이나 그런 해답을 찾아가실 수 있을 회사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영균 박사님, 네, 제가 질문을 하나. 이제 뭐 다른 엔지니어링 업체하고는 달리 직접 이렇게 그 사업을 수행하시고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ITS와 관련돼서 뭐 정책 지원이라든지 또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도시들이 특히 기존에 있는 도시 인프라를, 교통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ITS 시스템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도입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ITS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실 ITS를 위한 인프라도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남미 국가에서 이제 우리 기업들이 많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접목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각 국가에 맞는 ITS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또 어떤 측면에서 더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뭐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자세하게는 제가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같은 라틴 아메리카라고 그래가지고 상황이 다 같지가 않습니다. 나라가 다 다르고 문화도 조금씩 다르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한국에 비해서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예를 들면 메데진시 같은 경우에 제가 그때 2016년도 사업을 하면서 솔직히 조금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송 분담률 얘기할 때 한국에서는 도보를 수송 분담률에 거의 포함을 시킨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메데진 같은 경우는 도보가 20%가 넘더라고요. 처음에 저희가 당황스러워가지고 실제 그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실제 자르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큼은 대중교통 비용이 쌈에도 불구하고 어포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비용 내기가. 그만큼 우리 한국 업체 입장에서는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ITS 사업에 들어가는 장비들이 아마도 중남미에 그대로 들어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트라컴에서도 와 계시지만, 한국은 이미 ITS라는 것이 각 서비스별로 너무 특화가 돼 있고 잘 발전이 돼 있어가지고 ITS라는 거에 대한 굉장히 인식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편입니다. 하지만 중남미 입장에서 보면
그 모든 서비스를 아우르는 ITS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그 실제로 지난주인가 이번 화요일인가에 그 IDB에서 네 분이 저희 협회를 방문하셨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중남미의 여러 국가에서 ITS에 대한 관심이 많고 IDB에서도 ITS 관련해서 지원을 해주고 싶은데 과연 한국에서 어떠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하고 한 2시간 정도 심도 있게 회의를 했었는데 제가 아는 한 한국에 있는 어느 업체들이든지 간에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반드시 참여를 하고 싶어 하고 또 참여해서도 많은 경우에 실패한 적은 아직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 업체 입장에서 고려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그 한국식으로 생각을 해서는 힘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트라콤 같은 경우도 그 이제 제가 아는 한 장점 중에 하나는 그 파라과이 아순시온 사업을 할 당시에 교민이죠, 교포 마침 한국 교포가 있어서 일단 언어 소통이 훨씬 자유로웠고, 예를 들면 그 영어를 하는 사람보다 스페인어 하는 한국 사람 구하기가 아마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도로 공사나 터널 공사, 해양공 단위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이제 외진 경우도 많지만 많은 경우에 ITS 공사는 그 시내부가 상당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현지인들하고 접촉할 기회도 많고, 그래서 그 실제 눈에 보이는 게 많기 때문에 그 일단 한국 업체, 한국 기업체 입장에서는 마음을 열고 어떤 사업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실제 가보면 다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월드뱅크에서도 한국의 ITS 기업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조금 아쉬워하는 건 뭐냐면 그 의외로 한국에 있는 그 여러 기업들이 그 월드뱅크 같은 데서 발주가 되는 FS 사업에는 별 관심을 안 보이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남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멀기 때문에 비용 분담이 상대적으로 국내 사업이나 동남아 사업보다는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라도 중남미 시장은 반드시 우리가 개척해야 되고 같이 협업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혹시 우리 김용구 부사장님이나 강경포 박사님 뭐 마지막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저는 이 페루 사업을 했을 때 가장 느꼈던 거는 그 수도권 지방 정부하고 중앙 정부의 코어가 많이 좀 필요했었는데 그걸 저희가 간극을 좁히기가 물리적으로나 어떤 환경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어떤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미흡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업이라고 하면은 굳이 그런 어떤 인프라에 구축하는 사업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제도적인 것까지 기반 조성하는 그런 부분까지 다 통합 패키지로 하는 그런 사업을 좀 제안을 해서 그거를 설득시켜서 좀 통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물론 실질적으로 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더 좀 더 그 해당 그 중남미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실제 임플리멘테이션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안도 하나의 그 좀 그 고려해 보아 그럴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예, 저희가 중남미 사업을 2011년부터 해서 2015년 페루 리마 메트로가 이제 큰 사업을 계약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 좀 어려움을 사실 처음에 많이 느꼈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 저희가 이제 영어를 하는 기술자들은 나름대로 많은데 스페인어를 하는 기술자들은 상당히 적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진출한 저희 기술자들이 거기서 한 3년 이상 일하면서 이제 많이 이제 스페인어가 늘고 있는데
이제 그 언어에 대한 문제를 좀 영어도 병용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지원해 주시면은 한국 업체들이 가서 좀 일하기 좀 편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수급 문제에 있어서 다른 이제 나라들하고 비교해 보면 조금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향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한국의 업체들이 좀 더 많이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 5분의 그 중남미 사업의 그 책임자들을 모시고 저희가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기존에 이제 저희가 했던 사업들이 주로 중남미 국가들에서의 도로망 계획, 또 ITS 계획, 대중교통 계획 뭐 이런 부분들이었는데요. 국토부에서 하는 그 인프라 ODA 사업에는 사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범위의 일들이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도시철도 건설 계획이라든지 또 공항 개발 계획, 화물터미널이나 물류단지 개발 계획도 가능하고요. 또 그 주차나 보행 같은 non-motorized transport에 대한 계획도 가능한데 이제 해마다 이제 국토부에서 그런 사업을 발굴을 해서 또 실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존에는 주로 이제 마스터 플랜 그 계획 수립하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이 중남미 국가에서 좀 더 구체적인 그 수요를 제시를 해주시면 제 생각에는 그 마스터 플랜 수립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 PPP 사업 계획 어떻게 재원 조달을 하고 실제로 어떻게 집행할지 그런 제안까지 해주신다면 현재와 같은 정도가 아니라 보다 더 차원 높은 수준의 그 협력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침 이 국토부에서 이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담당 사무관이 오늘 행사에 참석하고 계신데요. 김보민 사무관님 어디 계시나요? 저 뒤쪽에 보면 이 국토부에서 이 인프라 ODA 사업을 담당하시는 김보민 사무관님이 계신데요. 이 중남미 국가에서 오신 많은 분들이 오늘 여기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자기 나라에서 해당 좋은 사업을 많이 아이디어를 주셔서 국토부에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우리 기업들이 이를 맡아서 아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딱 15분이 됐는데요.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5분들 다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신 청중 여러분께 또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스마트시티 도시재생 분야의 생생한 사업 사례와 비즈니스 정보를 들을 수 있어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비즈니스 세션을 유익하게 이끌어주신 예충렬 선임연구위원님 그리고 참석해주신 모든 패널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